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요새 이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K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데요. 이 골리앗 크레인은 단돈 땡달러에 사왔다고 하네요. 얼마에 사왔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과의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죠. 우리 K조선업의 기술력이 이걸 계기로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짚어볼게요. 문근식 교수님, 트럼프가 우리 조선업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취임 직후부터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죠. 대통령한테 통화하면서 한국의 도움에 절실히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도 뭐 지금 요즘 MR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98년도에 이미 거제도 대우조선행 방문했더라고요. 이미 왔다 갔었어요. 예. 그때부터 뭐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이 있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조선소를 둘러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 그 조선을 엄청 밀리고 있고 특히 군함 같은 경우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이 최적의 이 나라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찬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업이 이제 트럼프와의 이제 협상 국면에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니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는 우리가 아니에요. 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1위가 테슬라 같지만 사실 중국 업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물량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중국이 1등입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해운 네. 업체가 자국 조선사에다가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보자면 압도적인데, 그런데 대부분 만드는 배가요,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저가 선박 위주입니다. 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많이 처지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한중일 수주 금액을 보자면요, 이 CGT가 있는데 단위당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98만 CGT, 근데 배로 따지면 250척이에요. 그래서 한 척당 대충 보자면 4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20만 CGT, 네. 월등히 높죠. 그런데 척수로 보자면 무려 2,320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척당 대충 한 2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좀 비싼 배를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저가로 좀 네네. 만드는 저가 물량 공세이고, 우리는 좀 비싼 선박을 네네.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자,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요, 그야말로 지금 조선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중일 3국의 조선업 전력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K조선업과 비교할 상대 일본입니다. 자, 일본 보면은 문근식 교수님, 과거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와 일본의 조선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원래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가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많이 보여줬죠. 한산, 그래서, 아, 저거요? 이제 예. 한산 대첩인데 1592년 7월달에 이루어진 전투인데 우리가 한 56척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 한 70척 정도인데 결과는 우리 거는 거의 피해였고 일본이 59척이 격침됐어요. 그러면서 한산 대첩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출동했고 일본은 그 우리보다는 훨씬 작으면서도 민첩한 배, 이런 배들이 동원이 됐는데 우리는 이 2층 구조고 또 폭도 넓고 거기다 화폭까지 실었는데 네. 일본은 작은 이 길쭉한 배에다가 민첩수만 고려해가지고 뭐 조총 싣고 가서 이 그 배 붙이고 육박전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참패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역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군함 기술이 훨씬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저렇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일본이. 근데 80년대까지는 조선업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1위였다면서요? 제가 94년도에 이제 조선학과 입학을 할 때에도 예. 일본은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한 다음에 예. 모든 산업이 다 다운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토능을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조선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이제 2차 우리나라 6.25 때 예. 그 운반선이나 이제 보급선이 필요할 때 그것이 일본으로 물량이 밀려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은 뭐 제조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과학적인 관리, 네. 과학적인 품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절인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몇몇 학자를 통해서 일본에 전수된 것도 굉장히 일본이 조선업에 오랜 기간 1위를 수성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계기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특수를 누렸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 한때 잘 나갔었던 일본의 조선업이 그러면 왜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된 거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저가 경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요.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 산업, 중공업 육성 정책,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대규모 조선소 건설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랬군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보다 확실히 이제 비용이 싸니까요. 경쟁력이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선 이 조선업 경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선박은 가격 면에서 게임이 안 됐고요. 이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엔고로 인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85년에 플라자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했어요. 이 국제 시장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네. 일본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선박 가격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 및 시장 변화 대응에 실패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 대형 유조선, 벌크선 중심의 수주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LNG선 등 고부가 가치 맞춤형 선박 위주로 갔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 투자도 많이 했고요. 빨랐군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비 현대화,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고요. 이 노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조선소들 간의 경쟁을 하면서요. 자원 낭비가 심했고요. 아울러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요.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했지만 네.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종합을 하자면 뭐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세기도 좀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조선업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우리 쪽으로요. 도대체 이 K조선업, 그러면 일본 조선업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우리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자,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리더십입니다. 아니, 우리와 일본 비교했을 때 리더십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정주영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공격적인 경영 이것이 주요했죠. 네. 미쓰비시 중공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잘 나가는 조선소를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공무원식으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세계의 변화의 트렌드 맞추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했단 말이죠. 정주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 해봤어? 안 해보고 왜 그렇죠. 말이 많어? 유명하죠. 예. 정주영 씨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은 거죠. 돈도 없는데 영국에서 돈 빌려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너 기술 있어?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래서 네. 기술 보여주고 했는데도 너 그러면은 누가 살 거야 배를? 그러니까 또 그리스 가가지고 또 이 선주를 모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1971년도에 조선업을 시작해가지고 2년 네. 3개월 만에 26만 톤짜리 그 유조선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시기를 완전히 그냥 빛나게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생기면서 네. 빅3가 이제 활보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비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비법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 바로 적응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 뭐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좋아요. 네,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조선업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했다는 겁니까? 일단 조선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프로젝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많은 물량을 파는 게 목적이라면 조선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배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일본은 소위 그들이 이제 1등을 하고 네. 있던 시절에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하지 못한 거죠. 우리 기술력이 좋고 우리가 세계 1위니까 우리가 만드는 선박이 네. 선박을 선주들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방관을 했었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클러스터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네.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 소위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공급망 기업들이 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생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인력 면에서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조선해양공학을 네. 하는 학교가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아마 오사카 대학 네.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예, 그런 면에서도 인력 공급 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달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렸던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업 전략이 어떻게 달랐길래요? 두 번째하고 조금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7, 80년대 이제 세계 경제 불황 때 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조선소를 합병해서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거꾸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계획조선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네. 더 많은 금융 지원 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 선주의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을 상실하게 됐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선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이 계속 지속되면서 일본에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란 기자님. 네. 일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인 정신이 오히려 조선업을 네. 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실 장인 정신 했을 때 그 장인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인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토달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이 장인 정신 어떻게 보자면 정밀함,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궁극까지 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고객이 뭐라고 요구해도 장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고집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에 모든 걸 다 맞추는 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좋은 배를 만들어 그러면 고객이 기다려 줄 거야 네. 라는 식으로 대처했던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장인 정신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잘 만든다는 건데. 네. 하지만 이게 산업 전략과 분리된 채 고립적으로 운영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인 정신이 일본 조선업의 쇠퇴에 한몫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조선업 분야에서 좀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요즘에 일본 조선업이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 얘기는 좀 하기 싫은데 이 얘기를 네. 하면은 국민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호주에 호위함 11척을 수주하는 10조 원 가량인데 우리가 졌어요, 결국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뭐 세계 1, 2 조선소 최고 기술력 가지고 있다고 뭐 현대조선소 뭐 하나오션 하는데 뭐 질 리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졌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이 일본이 법을 바꿔가지고 2014년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호주에 잠수함 12척을 수주하는데 거의 다 됐는데 저지간 결론은 프랑스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야, 또 한번 좌절했는데 이번에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정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뭐 네. 배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태워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기들하고는 호환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총동원해가 결국에는 졌단 말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군함 분야에서도 이제 일본의 진출이 확실히 이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K조선이 어쨌든 일본을 좀 제치고 선두에는 올랐습니다만 그런데 일본을 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예, 이미 19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수주 잔량 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를 추격을 했고 2000년대 중반 들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중국의 조선 산업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세계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탑 10위 안에 3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소위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좀 막강한 금융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무제한 금융 지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코스코라고 하는 세계 5위권의 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중형 선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발주하기도 하는데 예. 중국은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박들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국주 선수에. 예. 거기에 더해서 그 지금 아마 중국의 이제 그 조선 그룹을 보면은 네.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조선소, 뭐 현대와 하나와 삼성이 있더라도 이게 이 안에서 경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그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중국은 소위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꼭지로 당 해서 차원에서. 예,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게 됐고 네.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데이터를 봤지만 압도적인 물량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승리 전략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네네. 짚었지만 역시 그러니까 저가로 좀 수주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가 수주라기보다는요. 예.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원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원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강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철소가 우리나라 제철소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밖에 요인으로 보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를 1, 2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장기간에 걸쳐 만들면 금융 지원이 절대적인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무제한적으로 금융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계속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요, 중국 5위 해운사가 그냥 자국 조선소에다 계속 발주를 넣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K조선과 그러면 중국 조선은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첫 번째 카드 뒤집어 주시죠. LNG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일단 LNG 기술력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LNG라는 거는 이 앞에 붙은 L을 리퀴파이드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내추럴 가스라 그러면은 기체잖아요. 이 기체 상태로는 이걸 대량으로 운송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액화시키려면은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인가요? 그렇죠. 이 LNG를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예. 액화시켜서 지금 보시는 저런 초대형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술력만큼은 중국보다 훨씬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 설계 자체는 예. 조금 아쉽지만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그 기업의 설계를 이제 우리가 그 IP를 들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LNG 그 화물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계만이 아니라 이 LNG 화물창을 만들기 위한 많은 그 공급망 기업들이 예. 필요합니다. 그런 공급망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민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베스트 케이스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에 굉장히 어려워질 뻔한 네. 그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부활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저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인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문 교수님? 요즘 북극해 개발이 한창이죠. 북극해. 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나라들 서로 영유권 다툼이 있는데 네. 여기는 북극해는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가 있죠. 빙하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깰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 이렇게요? LNG 같은 거를 네. 실어 넣으려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LNG 쇠빙 LNG 운반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빙하를 배 가로지르- 맨 앞에다가 얼음을 네.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2.1m 어리까지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그 얼음 깨다가 또 부딪히면 좌우로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다 또 특별한 그 추진기가 있어요. 네. 아지무스 추진기라고 이런 걸 달아가지고 거기서 다 움직이고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양 지금 하나 오션인데 러시아 야말 사업으로 해서 15척을 수주받아 인계를 했고 오. 이미 그다음 지금 3척은 지금 인도 대기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했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삼성중업도 이제 만들고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북극해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세빙선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바꿔야 된대요. 아,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주하면 대박 나는 거죠. 이거. 아니 그런데 친환경 선박 기술 그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아는 그 기름으로 떼는 배들은 굉장히 그 가스를 배출을 많이 해요. CO2 가스를.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선박을 바꾸는데 암모니아를 활용한다, 수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방지되도록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친환경 선박 제작하는 것은 지금 조선소들의 기술 경쟁의 탑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쇠빙선 이제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친환경 기술도 어쨌든 간에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트렌드 선박에서는 거의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상위권에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예. 그 분야는 지금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또 배 살 사람이 있어야 했잖아요. 네. 미국이 사줘야 되지 그런 것들을. 그래야 이제 그렇군요.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K조선 그리고 중국조선의 두 번째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신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뢰도가 그러니까 중국에 좀 약간 치명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약점이라고요? 중국은 대량 생산, 빨리빨리 우리한테 인계받은 것 같아 빨리빨리를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뭐 기록 보면은 2010년경에 네. 그 브라질의 프렌트선을 이제 수주했는데 중간에 설계 오류도 나고 뭐 AS도 안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삼성중공업한테 SOS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간 점검해주고 그걸 말끔히 처리해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2022년도에 네. 2022년도도 있었는데 요거는 말씀드릴 게 뭐죠? 네, 중국이죠. 네, 네. 중국. 네, 노르웨이 발틱. 노르웨이 그 선박 수주 LNG 예. 선박 요것도 8개월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납기 잘 맞추는 거죠. 배달의 잘하죠. 민족이라고. 네. 근데 우리는 거의 안 하겠는데 8개월 오겠다면 신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때 거기다 추가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잘 훔치잖아요. 해킹도 잘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가전제품 이런 거 팔 때도 거기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네. 뭐 한 국가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조선소에서 크레인 많잖아요. 크레인. 예. 크레인이 중국에서 받는 게 제일 많대요. 근데 거기에도 뭐 카메라 센서를 붙여가지고 기술을 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아니 뭐 납기도 잘 맞추고 빨리빨리 민족 역시 대단한 한민족, 그렇죠. K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띄워주시죠. 다시 주목받는 K조선 기술력.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은 단돈 몇 달러에 사왔을까요? 고란 기자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1달러입니다. 1달러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가격이죠. 이게 다 사연이 있는데요. 그 울산, 거제, 목포 조선업 있는 동네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큰 이제 골리앗 크레인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이 시체말로 뭐 이제 뭐가 차오른다 약간 네, 이런 느낌. 저거잖아요. 네. 네네. 뭐 이렇게 뭐가 차오른다 이런 느낌 네.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국심. 예. 어떻게 보자면 네, 그 하늘 위의 생산 설비고요. 조선업의 자존심 같은 겁니다. 이런 대형 네. 골리앗 크레인은요. 근데 저기 이제 아까 화면에 보신 그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코쿰스 크레인입니다. 74년경에 건설된 높이 138m입니다. 최대 1,500톤 들어올릴 네.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고요. 이 스웨덴 말메라는 곳에 코쿰스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서 약 75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한 데 사용된 크레인입니다. 저기라고 하네요. 코코스 네. 크레인 저거.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어떻게 보자면 이게 스웨덴 그 말메 스카이라인을 잠깐 예. 좌우할 정도로 막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조선업의 상징이다라고 했었는데 예. 사실 스웨덴 조선업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해당 크레인이 필요 없게 되자 우리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2002년에 사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싣고 와야 되잖아요. 네. 해체를 할 때 말메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당 장면을 봤다라고 해요. 예.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말메라는 지역 도시 자체가 대부분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조선소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상징이 저 먼 한국으로 팔려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자면 나의 젊은 시절도 떠나가는구나 그렇네요. 라고까지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자면 이 말매의 눈물을 보자면요.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 그리고 우리 조선업의 부상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문근식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K조선업의 좋은 점들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세계적으로 공통된 건데 기술 인력이죠. 요즘 뭐 34도 이렇게 되는데 가서 용접하라면 하겠어요?
아, 인력. 정말 힘들어요. 지금 대학교는 그래도 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학생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현지 공장에 가면은 너무 그 3D 환경이 대표적인 직업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15 내지 30%는 조선소마다 네. 외국 인력을 쓰고 있어요. 아. 교육도 시켜야지, 그 사람도 적응도 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 뭐 불법 파업도 하잖아요. 파업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선소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란 봉투법 생겨가지고 파업할 때 제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걸 악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조선소 가면은 뭐 페인트도 쓰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쓰고 네. 쉽게 내고, 그리고 오염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비가 많아요. 네. 파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름을 하고,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은 우리 K조선의 승리 전략 짧게 어떤 게 여러 있을까요?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해 주신 뭐 암모니아나 소위 친환경 연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이게 과거의 이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IMO 같은 어떤 국제기관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서 좀 어떤 특허보다는 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한중일 조선업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